네, 현재 시장의 이슈 살펴보는 야인스톡입니다. 오늘의 야인스톡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1.9조 달러 부양책, 인플레이션 자극돼 내년 완전 고용 가능입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추가 부양책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반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51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의회 표결로 추가 부양책이 2월 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편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현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내년에는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스 리턴지 2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1부에서 종목 진단 받지 못해서 아쉬우셨던 분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출발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출석 체크하고 야인스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 종목 진단받기 힘들어야 하시면서 울고 계시네요. 2부에서는 좀 당첨의 기회가 로또야 나에게님께도 오길 바라겠고요. 흥묘백묘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 쫄보님 역시나 나나나 하면서 손 들어주셨어요. 대한도글협회님도 함께 하시고요. 수익의 진수 오늘 스타일 음봉이라고 화면에는 좀 파란색으로 나가나 봐요. 사실 보라색 옷 입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그레이님, 살려줘요님까지 인사 나누고요. 체리피킹님까지 인사 나누고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을 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대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네. 미국 경기 부양책 이번에는 좀 드디어 통과가 될까요? 이번 달 안에? 네, 그렇죠.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번 부양책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작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9천억 달러가 집행이 좀 됐고 이번에는 네. 이제 그때보다 2배가 넘는 현재로 봐서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3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현재 계속 지금 뭐 작년도부터 계속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규모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공화당은 아마 이제 6,180억 불 정도 해당되는 그 부양책을 수정안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정부는 거의 1조 9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 액수를 이제 공화당은 뭐 1,000달러 정도, 그다음에 민주당은 1,400달러, 그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미만만 지급하자. 민주당은 좀 더 넓혀서 7만 5천 원 달러까지 지급하자. 그런 쪽에 약간 이제 차이에 따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조지아주 선거를 이기면서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달성함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였으니까 통과가 된 건데 지난주에 이제 상원이 걸림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50대 50인데 결국은 예산안 그 저정권 행사를 위한 그 결의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거든요. 뭐 통과가 좀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60% 정도야 100명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네. 이번 예산안 조정안이 통과가 좀 됐기 때문에 50명 과반수만 넘어도 통과가 좀 되기 때문에 이미 네. 그걸 통과를 해놨거든요. 그쵸, 지난주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제 통과가 된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네. 결국은 통과시킬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빠르면 2주 내에 2주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나. 늦어도 이제 3월 14일에 아마 그 실업수당 그 지급한 것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월 14일까지는 이제 새롭게 그 집행이 전에 또 되는 해야 쪽으로 되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2월 달 안에 통과가 좀 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진행되는 순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미 통과되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막 난항을 겪어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눈에 이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통과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뭐 거의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좀 보고 주가에 있습니다. 선반영됐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재정 네. 부양책 통과는 뭐 이 부분이 안 됐으면 더 올해 투심이 악화됐을 텐데 기다리던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기다리던 수준만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맞아요. 거의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통과에 대해서 좀 불분명했죠. 밀어붙일까. 근데 뭐 지금 이미 밀어붙이는 것도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이제 어메리칸 리시큐어 플랜이라고 네. 미 국민에 대한 구제 계획입니다. 이게 화면에 좀 보면 네. 첫 번째 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지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2배 인상, 그리고 제조 부흥책, 그 다음에 5G 민주국 동맹, 그리고 현실화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방위로 중국에 중국을 대한 압박. 압박하겠다. 저도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대중 기조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2019년 때처럼 정말로 미중 무역 분쟁 또 일어나서 한국 시장만 못 가는 이런 일이 생길까? 또 그렇게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 무역 압박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양책에 대해서 규모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정에 대해서 많이 풀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렇죠. 뭐 올해 이제 연초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라도 국내 증시가 약간 출렁거림이 좀 나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면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한편에서는 돈이 풀리니까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만은 결국 돈이 많이 풀리게 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연준이라든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자체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먼저 물가를 잡는 데 우선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풀지만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재정 정책과 별개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쵸. 어떤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이런 네.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 이제 부양책이 거의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오면서 왔더니 1.16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1월 11일인가요? 1월 8일인가 10일인가 그때 1.12까지 올라왔는데 그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더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좀 돼서 돈이 많이 풀릴 거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1월달에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됐거든요. 일단은 뭐 고용자 수는 아마 49,000명 증가가 되면서 시장의 블룸버그라든가 다우존스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은 그래도 12월 달보다는 증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지금 6.7에서 6.3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앨런이 이번 수표 부양책을 집행이 좀 되게 되면 내년도 가게 되면 완전 고용에 고용. 도달할 거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완전 고용이라는 자체가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업률 4%거든요. 4%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네. 완전 고용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또 우리가 걱정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고용이 증가가 되게 되면 결국은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충분히 물가 상승 압력과 그쵸.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는 금리 자체가 인상도 대두가 될 수가 그렇고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의장은 앨런 의장이 아니라 앨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피해보다는 네.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회복을 더 시키는 게 더 이익이 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자체는 추후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우선은 돈을 집행을 해서 지금 경기가 안 경기 회복이 좋으니까 먼저다. 돈을 풀겠다는 거니까 네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는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은 여러분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런 부분 자체는 항상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0.4%였거든요. 0.4% 정도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만약에 좀 예상치보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우려 심리 자체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그러네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4%도 0.5% 정도의 물가 상승력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대두와 함께 빠르게 불안해지겠네요. 주식시장에 악재로 반영될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좀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글쎄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채 수익률에 양날의 검이 있다. 그분명히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증시에 또 하방 압력을 그러니까요. 가중시키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치킨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득이 될 것이냐. 아까 뭐 운영장님이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자닛 앨런 전 의장이시죠. 이제 네. 재무장관이신데. 재무장관. 바이든의 어떤 대통령의 코로나 이 구제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제 법안이 이득이 더 크다라는 이런 언사를 좀 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양날의 검이 있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급한 불을 먼저 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 정책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결국은 이제 연방 지원이 없다면 완전 고용으로 가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냐, 경기 정상화냐,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잣대를 들이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우위가 있을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지만 경기 정상화에 조금 더 우위를 둔 것 같아요.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취직돼야 맞아요. 되고, 네, 일단 이쪽으로 생활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생활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 정상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재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일원인데 충분히 본인 입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현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긴축 재정을 실시하겠다 이거거든요. 압박감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포커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앞으로 향후 지수도 좀 울퉁불퉁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세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올해 증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아직도 코스피가 3,100선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는 안 가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는 건데 일단은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생활이 정상화되는 게 먼저다. 일단은 경기 부양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국제 유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금리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섹터가 은행주들, 금융주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은행주라든가 은행주. 보험주가 좀 되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가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어떠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미국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가 보니까 우리나라 오늘 오후에 보니까 1.0% 정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0.98에서 우리나라도 네.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3년물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좀 장기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는 1.8인데 10년물은 꽤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3년물이 상당히 변동이 큰데 거의 0.8에서 1.04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오늘 1.0% 정도까지 제가 올라간 걸 좀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 반영이 좀 돼가지고 현재 그 은행 신용 대출 금리가 1월 달에 보니까 평균 0.49% 올랐다고 그래요. 이게 8년 월간 단위 기준으로 따지면 8년 4개월 만에 최대로 올랐다. 최대로. 이게 아마 1월 달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대출금리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게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평균 2.69%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예, 지난해 이제 5월달에 2.81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는 네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기업 간의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상대적 글로벌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발표된 1월달 수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 한다면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예대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표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지금 네네.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앞서 경기 부양책과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 양날의 칼이듯이 금리 상승 자체도 은행주한테 양날의 칼입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은행업종한테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계속 가계 대출 대출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이자 못 내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은행 부실로 이어지거든요. 대손 충당금이 그만큼 쌓인다는 거죠. 예대 마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은 늘어나겠지만은 그만큼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자 못 내 가지고 부실 채권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의 어떤 대손 충당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도 악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 자체도 은행업종한테 좋을 게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어렵네요. 그렇지만 뭐 현재로 네. 봐서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완만한 상승이라고 본다 한다면 네. 은행주한테는 분명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이럴 때 이제 궁금한 건 그래서 은행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은행주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제 고민이 커지거든요. 은행주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식을 하기 싫다. 네. 근데 은행 적금은 싫다. 그럼 은행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답변입니다. 나는 주식을 하긴 싫은데 싫은데 적금은 더 적금도 싫어. 싫어. 그러면 은행주 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주고 있거든요. 적금보다는 이자가 네. 더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뭐 기업은행, KB은행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합니다. 무조건 안 망하기 때문에 지금 적금로도 이자가 1%가 안 됩니다. 많은 데가 1.5예요. 아 그래요?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이제 2%. 근데 뭐 배당 수익률 보면 뭐 거뜬하게 5%씩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하기엔 두려움이 있고 적금은 너무 싫다. 그럼 하시면 되고.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뭐 뉘앙스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말씀하시는데 은행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밸류 안정적인 실적이고 은행주들을 이제 상담하는 게 가장 쉬워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좀 되어야지만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한국전력 전기값 인상하니 올라가는 거고 네. KTNG 담배값 인상한다고 하니 들썩들썩하고 은행주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황의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면 경제 흐름은 결국은 긴축 재정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3년, 5년 네. 무조건 성공 가도죠. 이 부분은. 하지만 이제 뭐 성장 주도처럼 퍼포먼스가 좋고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30% 50% 나지는 않겠죠. 네. 네, 3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꾸준히. 꾸준히 네.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를 한번 제가 점도표를 갖고 왔었어요.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은 거의 2022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시그널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시그널이거든요. 야 금리 인상에 약간 어조 같은 거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는 연준의 스탠스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네. 그런 시그널도 저는 3분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하고 괴리감이 계속 좁혀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와 괴리감이 좁혀진다 하더라도 올해는 어렵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단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적금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성공 카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수혜주들 체크를 해볼게요. 경기 부양책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그러면 수혜주라고 하면 어느 섹터를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예,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 뭐주와 보험주가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 풀려서 경기를 좀 살리는 거니까 네. 경기 민감주거든요. 민감주들, 맞아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저는 원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풍산이죠, 대표적으로. 풍산. 구리 가격이 지금 거의 8,000불대까지 왔어요. LME 기준에서. 코로나 국면 때 4,600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불에 74% 떴거든요. 풍산이 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 거니까 경기 민감주죠. 방어주보다는 민감주라는 거죠. 민감주고 종목으로 따지면 네. 그럼 은행주는 뭐 써야 되느냐. 탑픽은 제가 보기엔 하나금융주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입니다. 은행주 쪽에서는. 은행주가 네. 그렇게 막 차별화가 크지는 않는데 네. 이번 은행주 실적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제가 보기엔 하나금융주주예요. 뭐 지방은 나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다음에 보험주 쪽에서는 DB 손해보험, 그다음에 앞서 경기 관련 풍산. 쪽에 본다 한다면 원자재 원자재 쪽에. 쪽에. 왜냐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수혜주 또 탑픽 종목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필 종목은 뭐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운영위원님하고 뭐 거의 비슷한 쪽입니다. 뭐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자기가 배당을 받을 건지 네. 자기 투자의 관점을 가질 건지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금리 인상의 수혜는 생명보험, 은행주 쪽이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부양 수혜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경기부양 수혜주 쪽은 역시나 이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반등 여력을 보게 되면 건설주 트리오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건설주, 건설기계, 시멘트. 뭐 조금 더 폭넓게 한다면 건자재, 가구 쪽까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까지 그렇죠. 좀 현재는 그래서. 에코님 또 부동산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쪽이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인프라 투자 구축할 때는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성장 주도주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보는 쪽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기 부양을 진짜 수혜주는 저는 소비 쪽이라고 봐요. 그래요? 소비를 많이 촉진시켜야지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 촉진이거든요. 소비를 촉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산이 늘어나겠죠. 생산을 늘리려면 결국은 고용 인력 창출을 시켜야 되겠죠. 역시나 경기는 순환매로 들어갔거든요. 소비가 많아진다, 물건을 많이 찍어내야 돼.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이 선순환의 고리인데 경기 부양의 핵심은 저는 소비자에 있다고 또 보는 쪽입니다. 물론 소비자 안에서도 종목 차별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또 앞으로 수혜주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야인스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 현대차, 애플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헉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쪽에 또 최근에 기아차 들어갔다가 크게 물린 지인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아주 대성통곡을 했는데 사실 주말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관련 주들 좀 출렁거리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앞으로 이 애플카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까지 기아차 빠질 것으로 봤거든요. 진짜요? 뭐 저는 덜 빠졌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업을 중단한다. 중단했다, 네. 중단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일단 공시 내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차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공시를 좀 냈어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당사는 현대차 그룹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즉 애플과 협의를 안 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예,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부인했다는 것 자체, 이거 부인했으면 한 달 이내에는 재공시를 못 합니다. 이게 오늘 진짜요? 2월 8일 날 재공시를 했던 것 자체가 1월 8일 날 한 달 있다 재공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시 이후에 번복 공시를 하게 되게 한 달 이전에 하게 되게 되면 불성실 공시범으로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1월 8일인가 얘기를 할 때 2월 8일까지는 맞네. 예, 기억났어요.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현대차를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다수의 애플이 당시에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군데와 협업 관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를 타진한 것하고 그 중에서 현대차 그룹도 하나다.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결렬이 된다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22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일정 기간 이제 반영된 종목들 되돌림이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복 관련해 가지고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언제 1월 8일부터입니다. 1월 8일 날 그때 기사가 뜨면서 네네. 주가 떴기 때문에 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종가 끝난 것까지 제가 아, 그래요?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함께 동조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 기아차가 아직도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그러네요. 36.9% 올랐어요. 기아차는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 정도까지는 오늘 좀 빠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15% 빠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유아도 빠질 거예요. 예. 현대유아는 이번 실적 자체가 어닝 쇼크였거든요. 근데 이거 회복 관련 주가 많이 때문에. 떴기 때문에 이게 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 뜬 거고 기아차는 회복 관련해 가지고 기아차가 타겟이 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 많이 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차는 주가 이제 빠질 거 없을 것 같아요. 13.6%니까 거의 다 저는 빠졌다고 봐요. 있어요. 영향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 현대모비스도 거의 다 되돌림이 이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할 때 MC넥스라든가 해성 디옵시라든가 종목들은 주가 덜 빠졌어요. 주가 자체가. 예, 제가 뭐 MC넥스하고 해성 DSC 같은 경우는 제가 마스터 포커스 시간에 관련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 안 빠졌는데 네. 이들 종목들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다 한다면 기아차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아차는 이번 시장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현대유아가 좀 더 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추가 하락한 종목별로 약간 올랐던 종목들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빠진다는 기아차라든가 현대유아가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애플카 때문에 또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오늘 또 그 낙폭도 좀 나온 건데 애플카 모멘텀이 없어졌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뭐 이런 성장성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매번 경고성 발언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대형주에 대한 흐름은 비이성적이다. 지금 이것이 원래 주식시장의 변화한 트렌드라면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게 오늘 답변이 나왔고요. 네. 이제 조금 더 고수분들은 아까 박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거를 귀담아 들으셨어야 돼요.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이 제가 주식 10만 원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1단계 모멘텀 구간 단계다. 그러면 딱 그때까지만 재료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달려드시면 안 되는 거죠. 2월 8일로 다가올수록. 지난주. 네, 그렇죠. 이 기아차 부분을 아니고. 그러면 체크하셨으면 번복 공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 달 동안은 모멘텀 플레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달려주신 분들은 오늘 결국 물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기다렸던 사태가 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는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뭐 확인된 바 없다 이런 내용만 했고요. 결국 이제 모멘텀으로 한 달 동안 등락 과정이 전개됐는데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이나 시장의 재평가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는 쪽은 아닙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단지 이제 단기 낙폭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중을 좀 여유롭게 뭐 10%, 20%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50%, 70%, 80%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단기 낙폭 조정이 나오는데 단가를 낮출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뭐 단기 낙폭 조정 후에 현대차는 내연기관의 탈바꿈, 전기차, 수소차 모멘텀은 지속받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수혜는 지속되지만 추후에 이제 이 애플카라든지 또 자율주행의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이슈화가 되고 시장에 정말로 이제 기업들도 재평가 단계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평가 후에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대형주지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특히나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현대그룹주들의 하부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유아, 현대모비스들은 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 주제에 이어서 현대차 관련해서 애플카 이슈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